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던 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지리의 힘인데요. 최근에 지리의 힘 2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들춰보다가 1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2권 영상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을 다시 읽어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뉴스 볼 때마다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쟁을 한다는 게 참 한심한데 러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푸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1권 리뷰했을 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짧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2014년 상황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그대로라는 뜻이고요. 때문에 당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황도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정학적 관점으로 나라를 바라보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 이 나라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걸 지정학적 관점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다. 그러니까 땅덩이는 무척 넓은데 복받은 나라인데, 근데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일단 넓은 건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땅덩이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인도의 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이죠. 땅이 크다 보니까 러시아를 공격하려면 보급로가 길어집니다. 요즘에야 공격을 하면 공군이 먼저 나서서 미사일을 쏴대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투 양상이 무척 다릅니다만, 옛날엔 주변 나라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이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1812년에 나폴레옹이 그랬었고요. 또 1941년에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둘 다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복받은 나라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펼쳐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부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땅만 넓은 게 아니잖아요. 자원도 무척 풍부한 나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맹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네, 이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센 나라는 맞아요. 근데 어느 지역의 맹주라고까지 인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영토의 75%가 아시아 지역에 속하지만 이곳에는 러시아 인구의 22%만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넓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거죠. 인구 밀집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로 자원이 많은 건 맞아요. 엄청나게 자원이 많아요. 특히 시베리아가 그렇죠. 근데 시베리아는 1년 12달 중에 서너 달이 얼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춥다는 게 불리한 여건인 거죠. 셋째로 운송이 불편합니다. 서부와 동부를 잇는 철도가 2개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운송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네, 이렇게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스, 다시 말해서 물류 유통이 너무 불편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여건일 텐데,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항구가 없다는 뜻인 거죠.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긴 하지만 이건 1년에 4개월은 얼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교역의 불편함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를 무척 위축시키죠. 함대가 움직여야 하고 잠수함이 움직여야 군사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구가 없으니까 막강한 해군, 이건 러시아에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는 땅이 넓고 자원이 많기는 한데 너무 넓고 너무 춥고 결정적으로 부동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자는 러시아 챕터의 제목을 러시아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다. 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죠. 이런저런 요인들이 중첩돼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합니다. 그게 1990년이죠.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러시아의 목을 점점 죄오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아시는 것처럼 서방 중심의 안보 동맹이죠.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이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해서 집단적으로 군사 행동을 가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조약이요. 이 나토가 그 영향권을 옛 소비에트 영역으로 슬금슬금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권 국가들, 예전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 동구권 국가들, 예를 들어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네, 이런 나라들이 나토의 회원국이 됩니다. 나토가 점차 영향력을 러시아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폴란드 등에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목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 러시아는 예전에 자기네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는 부동항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부동항,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 네, 이게 러시아에게 무척 중요한 거죠. 이걸 지켜내야 하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이 책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 양측을 오가는 게임을 하고자 한다라고 지적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양다리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서방에도 추파를 던지고 모스크바의 당근도 받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근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서방에도 추파를 던집니다. 러시아의 사실상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경제는 러시아에, 안보는 서방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척 위험한 줄타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 덧붙이자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상황도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내부 정치적인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요약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은 친러시아, 또 한 번은 친서방 정권이 들어섭니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고요. 나토 가입도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그 반작용의 결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하게 된 것이고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 입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이걸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러시아의 수도까지 거리는 불과 750km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공격이 가능한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군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게 목에 칼을 들이댄 상황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적이 있었죠. 미국은 이걸 절대 용납하려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재현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터진 게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그땐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죠.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렸습니다. 크림반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바스토폴 항구가 있는 곳이죠. 부동항. 자,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2014년도와 그 배경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 당시에 러시아를 상대로 좀 제한적인 제재만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겨울용 난방 연료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도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번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가 2014년하고 비교할 땐 굉장히 세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러시아 GDP의 한 15% 정도가 하락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에서 발생할 거다. 이런 전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에너지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 경제는 힘은 좀 들지언정 고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도 2014년의 경우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좀 더 병합하는 선에서 현재 무력 충돌 국면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방 국가들은 이 사태가 확산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군대를 파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러시아와 전쟁을 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세계대전을 다시 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현재 사태가 확산되는 걸 서방 국가들도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국제관계가 냉혹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독립국이잖아요. 분명히 독립국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그냥 무력을 이용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웃기죠?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게 이런 거죠. 결국은 국력이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또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진짜 과거 되돌아보면 얼마나 위태위태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국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리의 힘 2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